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시죠? 엄마, 조금만 참아. 응? 그날 며느리는 나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들 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아. 자식 집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이런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 자리는 사라지고 눈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45해를 살았던 그 집, 남편과 함께 늙어가던 그 마당.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어느새 혼자였습니다.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지고 밤이면 남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와. 혼자 계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불안하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어미 걱정해 주는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짐 쌀 때도 설렜습니다. 손주들 얼굴 매일 보겠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숱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양복은 잘 차려입었는데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 고생했어. 차 저쪽이야. 아들은 제 캐리어를 끌면서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겠다. 가족이 있으니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유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짐을 훑어보더니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짐이 좀 많으시네요. 방이 넓진 않아서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온 건 캐리어 하나, 보따리 2개가 전부였습니다. 45년 인생을 정리한 게 고작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방은 막내 손주가 쓰던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있는데 환풍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벽에는 손주가 붙여놓은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때다 만 흔적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저는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첫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 둘은 핸드폰만 보고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떴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은 아침 7시에 다 같이 먹어요. 맞춰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맞벌이라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시죠? 물음표가 붙었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유진이 말대로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아들은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그릇만 보면서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 나는 뭐지? 가족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일꾼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아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혼자 두기 미안하다고 해서.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저는 괜히 미안해져서 작게 대답했어요. 화장실 좀.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한테 들으라는 건지 혼잣말인지 진짜 마음 편할 날이 없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72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김이 가득한 얼굴. 그런데 그날따라 그 얼굴이 유독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45년을 키운 자식인데 그 집에서 저는 이미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생활 일주일. 저는 이 집의 시간표를 외웠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7시에 온 가족 식사를 차립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면 설거지를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청소를 시작하죠. 오후엔 빨래를 널고 저녁 반찬을 준비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매일 일을 하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원래 그래야 한다는 듯이,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항상 웃었습니다. 목소리도 늘 정중했어요. 그런데 그 말 끝에는 꼭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해주세요.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반찬이 좀 짜요. 요즘엔 건강식이 대세예요. 어머님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시죠, 어머님? 공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공짜로 사는 거냐? 내가 얹혀 사는 사람이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되뇌었어요. 네 남편 내가 45년 키웠다. 등골 휘도록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다. 그런데 그게 공짜냐? 아들은 더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도 아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창민아, 엄마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그냥 조금만 참아. 유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아. 조금만 참아. 그 말 벌써 10번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쿠션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마이너스 월 80만 원 지출. 식비, 공과금, 기타 등등. 최소 6개월 후 재검토. 그 밑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담 금. 대책 필요. 저는 한참을 그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부담. 내가 부담이구나. 45년을 키운 자식 집에서 나는 부담이구나.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 보지 않은 걸로 하자.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 친구들 저녁에 와요.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10명 정도예요. 잡채, 전, 갈비찜 정도면 되겠죠? 10명. 그 인원 음식을 혼자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어요. 잡채 만들고 동태전 부치고
갈비찜 끓이는데 오후가 다 됐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왔어요. 며느리 친구들. 다들 젊고 화려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음식을 차려내고 주방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얘기할 거니까 방에 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이로 며느리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모셔온 거지. 애들 봐줄 사람 필요해서 요양원 보내기엔 아직 눈치 보이잖아. 근데 솔직히 좀 부담돼. 밥값 생활비 다 나가는데. 웃음소리. 그리고 또 웃음소리.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 키우는데 모든 걸 바쳤는데, 남편 없이 혼자 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옛 친구 말순이가 떠올랐습니다. 말순이는 늘 저한테 그랬어요. 정희야, 너 너무 참아. 참으면 다 내 손해야. 저는 그때마다 웃어넘겼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래 하고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가평 펜션 가요. 가족여행이에요. 가족여행. 그 말이 설렜습니다. 서울 온 뒤로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음식 준비 좀 해주셔야 해요. 바비큐 재료랑 밑반찬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여행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출발 전날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고기 양념하고 쌈장 만들고 밑반찬 6가지 준비하고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아들은 늦잠을 잤고 며느리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짐 싸셨어요? 곧 출발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펜션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계곡 옆 예쁜 펜션이었어요.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막내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 피로가 좀 풀렸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펜션 앞마당에 테이블을 펴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저는 음식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앞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저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가리킨 건 테이블 맨 끝자리였습니다. 구석에 밀린 자리.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고기가 익어가자 다들 감탄했습니다. 엄마, 양념 진짜 맛있다. 아들이 고기를 먹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내가 레시피 찾아서 알려드렸거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레시피를 알려줬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만든 양념을 본인이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문제는 식사 중간에 터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서울 생활 어때? 적응할 만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요? 요즘 좀 깜빡깜빡하세요. 깜빡깜빡.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기를 뒤집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제도 가스 안 끄고 나가셨거든요. 제가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껐어요. 며느리가 다시 켜서 라면 끓이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큰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요? 치매 아니에요? 치매.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내가 안 그랬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맥주잔만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창민아, 엄마가 가스 껐어. 내가 알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났습니다. 계곡 물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손주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에 애들 둘 키우면서 어머님까지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은 이 집에 아무 기여도 없으세요. 아무 기여도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기여가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들 챙기는 게 기여가 아니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세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숙식비가 공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숙식비, 공짜.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부담이에요, 부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주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맨날 눈치만 보면서 뭐해요? 차라리 안 계시는 게 편하겠어요. 안 계시는 게 편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계곡 물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도 말해주겠지. 어머니 편을 들어주겠지. 아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2년 살면서 가족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내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펜션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바깥에서 고기 굽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계곡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가평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계시는 게 편하겠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 구석에 남편의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시골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면 남편 생각에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구석에 밀어두고 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오른 거예요. 결혼하고 45년.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무뚝뚝하고 표현도 서툴렀죠. 그런데 항상 묵묵히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없어도 당신은 괜찮아야 해. 언젠가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 냄새 같기도 했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 봉투,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건 서로뿐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봉투, 남편의 메모장이 있었어요. 한 페이지를 펼치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나중에 고생 안 하게 해야 한다. 아들한테 다 주면 안 된다. 따로 준비해둬야 한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따로 준비해뒀다? 뭘 준비해뒀다는 거지? 세 번째 봉투,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첫 장을 읽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충청남도 어느 지역의 토지였습니다. 2000평? 계약 날짜는 15년 전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15년 전이라면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때 뭔가 투자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쓸 때가 있어. 저는 그냥 넘겼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병원 초기 투자 확인서. 대전의 한 병원에 투자한 서류였어요. 투자금은 5천만 원. 지금 그 병원은 제법 큰 종합병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정희에게. 저는 글씨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가 걱정이야. 아들 집에 가면 눈치 볼 거 알아. 그래서 따로 준비해뒀어. 토지랑 병원 투자 다 내 이름이야. 아들한테 절대 주지 마. 이건 내가 당당하게 살 돈이야. 미안하다. 더 잘해줄걸.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잘할게. 당신 남편.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그래서 이걸 준비해 둔 거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도 못 냈어요. 그런데 눈물 속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러움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나야. 좀 만나자. 말순이는 40년 지기 친구예요.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점심때 만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 보여줬어요. 말순이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내 남편 진짜 대단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건 숨길 게 아니야. 지켜야 할 권리야. 권리.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상속 전문이야. 한번 만나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야, 내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공짜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게 공짜야? 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만든 돈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희야, 더 이상 참지 마. 내 권리를 찾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거 내가 잘 지킬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게.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온 날, 저는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서류를 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어머님, 이 토지요. 지금 시세로 8억 정도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8억이요? 네. 그리고 병원 투자금은 현재 가치로 2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10억.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전부 어머님 명의예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정확하게 해두셨네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뒀구나. 어머님, 이건 아드님한테 줄 의무가 없어요. 온전히 어머님 재산입니다. 권리, 내 권리.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한테도?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안 차리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은 좀 쉴게. 몸이 안 좋아서.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 그렇지?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거겠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있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냥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저는 웃었습니다. 달라진 거 맞아. 아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님 요즘 왜 저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혹시 우리 뒤에서 뭐 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방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봉투를 집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설명할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야. 아들 표정이 변했어요. 토지 8억, 병원 투자금 2억, 합쳐서 10억.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전부 내 명이야.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정리했잖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따로 해둔 거야. 나한테만.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돈 저희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줘야 하는데?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 며칠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안 계시는 게 편하다. 그렇게 말했잖아.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지? 이 집에 아무 기여도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그동안 고생도 했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생?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한 게 고생 아니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창민아, 너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가평에서 있었던 일. 아들은 그날 저를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다음 달까지.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디로요?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10억이면 못 살까?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유산은 안 줄 생각 없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부모로 대해. 짐이 아니라.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게 안 되면 유산은 전액 기부할 거야.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당신 덕분이야. 참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자식한테 짐 안 되는 게 부모 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던 인생에서 선택하는 인생으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72살에도 새 출발은 가능합니다. 다음 달, 저는 이 집을 나갑니다. 혼자 살게 될 거예요. 외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당당하게 외로운 게 눈치 보며 함께 사는 것보다 낫더라고요.